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유럽 여성들이 독일 군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머리를 깎이고 구타를 당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랑 필요 또는 강요에 의해 행동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자라났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정신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되며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과학적 연구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거나 기관에 수용되었으며 생존을 위해 자신의 출신을 숨겨야 했습니다. 왜 전후 복수가 이 여성들과 그들의 자식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돌아왔는가? 적의 여성들의 굴욕, 정의인가 잔인함인가? 여성의 신체는 적국의 정체성 상징이 되었으며 적은 인간성을 박탈하는 행위로 자신의 권력과 남성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성들의 머리를 깎는 행위는 그들의 여성성을 빼앗고 신체를 점유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처벌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전쟁의 무대가 되어 승리자의 승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남성들에게 이 행위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적의 패배를 상징하는 이중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전쟁 시기에 생존은 많은 여성들의 결정을 좌우했습니다. 일부는 점령군의 존재를 이용해 극도의 물자 부족 속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치 정권과 이념적으로 일치하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남편이 전선으로 떠난 후 홀로 남겨져 점령군과의 관계를 맺어야 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춘에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독일 군인들과 관계를 맺은 여성들이 수평적 협력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점령군과의 애정이나 성적 관계를 의미하며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협력의 다양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군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는 반역자로 낙인 찍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나타났으며 특히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연합군이 점령지를 회복하던 시기에 두드러졌습니다. 머리를 깎는 처벌은 가장 눈에 띄고 빈번한 형태였습니다. 약 2만 명의 프랑스 여성들이 이 굴욕을 당했으며 때로는 옷을 벗기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군중의 존재는 이러한 처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증폭시키고 가르침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신체에는 나치 상징이나 독일 군인의 매춘부라는 문구가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체가 용서할 수 없는 반역을 저질렀다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머리를 깎인 여성은 더 이상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여성성의 흔적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겪는 고문은 그녀의 도덕적 추함을 반영했습니다. 협력자에 대한 처벌은 글자 그대로의 법적 위반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머리를 깎는 행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군사적 위기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처벌은 독일 점령 하에 있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확산되었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깎인 여성들의 사진은 그 시대의 시각적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시몬 투스로 로버트 카파가 1944년 8월 16일에 촬영한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사진에는 머리를 깎인 젊은 여성이 이마에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채 적대적인 군중에 둘러싸여 있으며 독일 군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잡지 라이프에 실렸으며 이후 여러 매체에서 재생산되었습니다. 점령기 동안 투스는 독일인들을 위해 일하는 통역사 사무소에서 일했으며
나치와 연관된 정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잘못은 독일 군인 에리히 고트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하나 두었으며 고트는 32세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전쟁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선으로 보내졌고 그녀는 2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머리를 깎인 여성들은 재건된 남성성의 상징이 되었으며 전쟁에서 패배한 남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1868년 여성운동가 엘리자베스 카디 스탠턴은 남성 요소가 파괴, 전쟁, 탐욕을 상징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혼란과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 해방은 복잡한 감정이 얽힌 시기였습니다. 일부는 승리를 축하했지만 다른 이들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회는 독일 군인들과 관계를 맺은 여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으며 집단적인 기쁨을 강화했습니다. 복수는 전쟁 중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여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쟁 시기의 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경계는 흐려졌으며 사랑은 반역의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스캔들을 일으켰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관계는 충동적이거나 무모한 결과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들을 모펜 마이덴, 벨기에에서는 모펜 호렌, 프랑스에서는 팸 아보흐라고 불렀으며 모두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인 채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처벌은 정확한 실행이 필요했습니다. 점령이 끝나기 전에는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 해방이 도래하면서 피고인들은 군중 앞에 끌려나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의 공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무장한 남성들이 집에 쳐들어가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머리는 깎였으며 때로는 나치 상징이 새겨졌습니다. 일부는 타르와 깃털로 덮이고 옷을 벗긴 채 거리를 행진하며 군중의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일부는 구타를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작은 마을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공범이 되었습니다. 저항운동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습니다. 나치와 협력한 대표적인 예는 코코 샤넬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치와의 관계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 샤넬은 독일 요원 한스 윈터 폰 딩클라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는 파리의 독일 대사관에서 활동하며 히틀러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전쟁 이전에도 그와 접촉이 있었으며 점령기 동안 리츠 호텔의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샤넬이 독일인들을 위해 정보원으로 일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녀의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샤넬 회사는 대부분 유대인 가족 베르트 하이머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반유대주의 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샤넬은 회사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트 하이머 가족이 도망간 후 그녀는 나치와의 연결을 통해 회사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해방 후 샤넬은 보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인과 함께 스위스로 이주하여 1954년까지 머물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다시 브랜드를 되찾으려 할 때 베르트 하이머 가족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여성들의 운명과 그들의 몰락.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이탈리아는 긴장과 개인적인 결정이 얽힌 시기를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국가는 무솔리니 독재해서 겪은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독재 정권의 책임자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이는 파시즘을 근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치 정권과 협력한 혐의를 받은 여성들에 대한 보복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많은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머리를 깎는 처벌은 전쟁에 휘말린 여러 유럽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1945년 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굴욕을 당한 여성들은 모두 나치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단지 파시스트나 독일 군인, 심지어 미국 군인과의 관계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무솔리니가 1922년에 권력을 잡은 후 파시즘에 대한 반감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커져갔습니다. 그의 실각 후 정권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정권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이상 쌓인 원한이 이러한 복수심을 부추겼습니다. 무솔리니가 실각한 후 이탈리아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전의 동맹국에서 침략자로 변했습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국왕은 피에트로 바돌리오를 새로운 정부의 지도자로 임명했지만 나치 군대는 미국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이탈리아의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또 다른 점령군으로 보았습니다. 파시즘의 몰락은 단순히 억압적인 정권의 추방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이상 지속된 지배의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여성들의 머리를 깎는 처벌을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이는 더 심각한 보복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으며 집단적인 분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 경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베르가모에서 한 여성이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판사들은 이 처벌이 비록 굴욕적이지만 생명이나 신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교훈적인 벌로 여겨졌습니다. 권력에 유혹된 여배우, 나치를 사랑한 배우. 그녀의 시대의 아름다움으로 칭송받았지만 연기력은 제한적이었던 리다 바로바는 영화계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영광에서 몰락으로 이어졌으며 말년에는 잊혀진 채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면에서 가장 눈부신 인물 중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요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루드밀라 바브코바로 태어나 예술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언니 조르카는 더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비평가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바로바 역시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그 정도는 덜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짧은 연기 교육을 받은 후 바로바는 영화계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첫 장편 영화 패트리어트 폴른은 1932년에 개봉되었으며 그녀는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약 20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자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국경을 넘어 1935년 영화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로 이주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녀는 유럽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1936년 강력한 영화 제작사 UAFA와 계약을 맺고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여러 유명 인사들과 연애를 했으며 그 중에는 배우 구스타프 프로엘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나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를 만나면서 크게 변했습니다. 이 만남은 처음에는 우연한 것이었지만 곧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바로바는 나중에 그 관계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나치 고위층과의 관계는 개인적, 직업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히틀러는 영화를 좋아했으며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고 독일 시민권을 제안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의 이미지는 나치즘과 강하게 연결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의 결과를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괴벨스와의 연애는 1936년에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결국 히틀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괴벨스의 다른 짧은 연애와는 달리 이 관계는 예상치 못한 깊이를 지녔습니다. 괴벨스는 심지어 사임을 제출하고 바로바와 함께 일본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중요한 동맹자를 잃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특히 뮌헨 협정 체결 시기에 그런 스캔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바로바를 독일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괴벨스의 아내 마그다도 바로바를 남편의 삶에서 떼어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7편의 독일어 영화에 출연했으며 외국인 억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중 일부 영화는 나치 이념을 은연중에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1937에서 그녀는 프랑스 여성의 집에 숨어있는 독일 스파이와 사랑에 빠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온 후 그녀는 더 이상 독일에서 영화를 찍을 수 없었지만 프라하에서는 처음에 제한 없이 연기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위층 인사들과 어울리며 사교 생활을 이어갔으며 이번에는 체코 정치 엘리트와 독일 점령군 지도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독일식 성을 버리고 바르로 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협력 관계 덕분에 한동안 영화계에 남을 수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영화 제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화면에서의 기회가 줄어들자 그녀는 연극 무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란도프와 국립극장에서 여러 번 무대에 섰지만 그녀의 연기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희 경력은 기복이 심했으며 연극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카렐 진시의 극단에서 언니 조르카의 대역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에서의 기회 부족과 체코 영화 제작에서의 금지로 인해 1943년에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녀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6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언어 능력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시드니의 분석에 따르면 그녀의 영희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어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이탈리아 영토로 진격하면서 영화 산업은 중단되었고 그녀는 프라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회고록가에서는 그녀의 삶이 끊임없는 이동으로 점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라하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정권 교체로 인해 그녀의 안정이 위협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독일로 도피하기로 결심했으며 배우 한스 알베르스와 함께 바이에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군대에 의해 저지되었고 정신 이상을 가장하여 뮌헨의 요양소에 입원했습니다. 1945년 9월 그녀는 프라하로 소환되어 구금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치 고위층과의 관계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연극 감독 보일 페를릭의 고발로 인해 스파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페를릭은 보호령 시기에 사기 혐의로 투옥되었으며 그녀의 증언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1946년 12월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독일 영화계 활동으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연기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프라하에서의 거주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벌금을 완납하지 못해 프라하의 집을 잃었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연극계 사업가 얀코 페키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내무부 장관의 조카이자 공산당 소속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협력 과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인형극 분야에서 2년 동안 일했으며 1948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오스트리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녀의 망명 생활은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탈리아를 거쳐 영화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5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스페인 영화계에도 진출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도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활동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그녀의 경력은 다시 부흥했습니다. 1956년부터 1957년까지 7편의 스페인어 영화에 출연했으며 1956년에 페키와 이혼하고 1770년에 쿠르트 룬드발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년 후 사망했습니다. 1960년대에 그녀의 화면 출연은 줄어들었으며 1969년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 비터 티어스 오브 페트라 폰 칸트에서 작은 역할을 맡은 것이 마지막 출연이었습니다. 1999년 그녀는 다큐멘터리 히틀러의 여인들에 출연하며 마지막 화면 출연을 했습니다. 리다 바로바는 2000년 살츠부르크에서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괴벨스는 개인 기록을 파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보좌관 폰 호르노는 사진 컬렉션을 정리하던 중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괴벨스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찢어서 불태우며 다른 것들과 함께 타버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흔적, 독일 군인의 아이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벨기에 여성들이 독일 국방군 군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수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아이들로 불렸으며 그들의 존재는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관계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와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군인들은 점령지 주민들에게 존중을 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폭행은 엄격하게 처벌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점령지 여성들과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관계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홀로 남겨졌으며 많은 경우 사회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일부는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멸시에도 불구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출생 비밀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야 밝혀졌습니다. 일부는 친부를 찾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약 14만 명의 여성들이 독일 군인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 결과 13,000명에서 15,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멸시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모펜마이덴이라는 멸칭으로 불렸으며 전쟁 후에도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재판을 받고 투옥되거나 가택연금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도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미카 디데리히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독일 군인 아버지와 네덜란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 중상을 입고 시력을 잃었으며 가족은 조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1947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독일 출신이라는 이유로 국경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결국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암스테르담에 정착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어머니는 네덜란드 남성과 재혼했으며 미카는 새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독일 혈통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자신의 출생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2006년 그녀는 누구든지 머리를 깎이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전쟁 중 독일 군인들과 관계를 맺은 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6년 후 그녀는 독일인 아버지의 기억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겪은 멸시와 차별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의 증언과 함께 전쟁 중 독일 군인들과의 관계로 인해 겪은 고통을 공유했습니다. 이 책들은 전쟁의 적대적인 이미지를 넘어 독일 군인들이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면모를 지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를린다 슐레는 플랑드 어머니와 독일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책 컵 아이 1945년 적의 씨앗에서는 전쟁 중 벨기에 여성들과 독일 군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늙어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름은 칼이었습니다. 그녀의 조부모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 파괴된 도시 루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독일 군인들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녀가 독일 군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책에는 벨기에 아이들 70명의 증언이 담겨 있으며 그들은 전쟁 중 겪은 고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친부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 책은 독일 군인들이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라 매력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전쟁 중 벨기에 여성들이 독일 군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에이바의 멤버 중 한 명인 아니 프리드 린스타드와 노르웨이에서의 논란이 되는 실험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1945년 11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개월 후 아니 프리드 린스타드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신니는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점령한 5년 동안 독일 군인 알프레드 하세와의 사이에서 그녀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출생은 나치의 프로그램 레벤스보른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리안 인종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독일뿐만 아니라 점령지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신니는 고립되고 가난한 상황에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아니 프리드에게 독일 군인과의 관계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일한 잘못은 16살에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프리드는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어난 약 12,000명의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낙인 찍혔습니다. 신니 린스타드는 2년 동안 모욕과 배척을 견디다 못해 딸과 함께 스웨덴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아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떠났지만 2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니는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신장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립이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프리드의 양육은 할머니 아티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재봉사로 일하며 손녀를 위해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비록 수입이 적었지만 그녀는 손녀가 음악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니 프리드는 어린 나이에도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노래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스웨덴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여러 TV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벤니 안데르손과의 연애를 통해 ABBA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룹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배에서 사고로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독일 팬이 그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알프레드 하세는 전쟁 후 독일로 돌아가 빵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벤니는 그녀를 위해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은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 그쳤으며 그녀는 아버지와의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남은 단순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그녀와 벤니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비록 두 아이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몇 번 더 만났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어릴 때부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알프레드 하세는 2009년 2월 23일에 사망했으며 그와 딸 사이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프리드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1981년 벤니와 이혼한 후 그녀는 독일 귀족 하인리히 루조 폰 플라웬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그녀는 귀족 신분을 얻었으며 폰 플라웬 공작 부인 아니 프리드 폰 플라웬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프리다의 삶, 망명과 명성 사이. 아니 프리드 린스타드의 어머니 신니는 전쟁 후 지역 사회로부터 배척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독일 군인 알프레드 하세와의 사랑 때문에 임신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신니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나치 정권이 무너진 후 독일 군인들과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들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평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이 지적 능력이 낮고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정신적 발달이 지연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아니 프리드는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어난 약 12,000명의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낙인 찍혔습니다. 신니 린스타드는 2년 동안 모욕과 배척을 견디다 못해 딸과 함께 스웨덴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아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떠났지만 2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니는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신장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립이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프리드의 양육은 할머니 아티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재봉사로 일하며 손녀가 음악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비록 수입이 적었지만 그녀는 손녀를 위해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아니 프리드는 어린 나이에도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노래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스웨덴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여러 TV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벤니 안데르손과의 연애를 통해 ABBA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룹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배에서 사고로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독일 팬이 그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알프레드 하세는 전쟁 후 독일로 돌아가 빵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벤니는 그녀를 위해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은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 그쳤으며 그녀는 아버지와의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남은 단순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그녀와 벤니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비록 두 아이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몇 번 더 만났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어릴 때부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알프레드 하세는 2009년 2월 23일에 사망했으며 그와 딸 사이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프리드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1981년 벤니와 이혼한 후 그녀는 독일 귀족 하인리히 루조 폰 플라우엔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그녀는 귀족 신분을 얻었으며 폰 플라우엔 공작 부인 아니 프리드 폰 플라우엔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적의 어머니들, 보호와 배척 사이. 나치 군대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엄격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병 예방을 위해 피임 도구를 지급받았으며 점령지에 공창을 설치하여 군인들의 성생활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인들이 점령지 여성들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쟁의 정서적 충격은 이러한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욕구를 넘어서는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독일 군인과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이 정신적 결함이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정신과 의사 오를 오데가르드는 많은 여성들이 독일 군인들과의 관계로 인해 정신적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을 출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차별과 적대감에 의해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으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은 지원도 이해도 받지 못한 채 버려졌으며 수용소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는 독일 군인과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치 여성단체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여성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아리안 인종의 일원으로 간주했으며 그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유럽 지역에서는 나치 당국이 아이들의 신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머니와 분리되어 입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병원에서는 독일 군인과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들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들 환자를 치료한 후 손을 씻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군인들과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 중 결혼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며 사회적 멸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신트 후베르투스 기관은 많은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이 기관은 독일 군인과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출생을 숨기고 독일식 성을 네덜란드식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미카 디데리히는 많은 사례를 기록했으며 일부 아이들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금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 했지만 그들의 성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들 적의 아이들은 사회의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가족 내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자라났습니다. 한 기자는 DPR의 증언을 통해 그의 어린 시절이 죄책감으로 가득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를 독일 군인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경멸했으며 그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독일에서는 1969년에야 비로소 호노의 출생아들이 친부로부터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49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많은 독일 가정들은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재산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이들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이들 아이들은 단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친부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적의 피, 과거를 찾는 아이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많은 독일 군인과 프랑스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지만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잃어버린 친부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델로르 호프만은 2005년장 폴 피카페의 책 저주받은 아이들, 이르 피가로에 소개된 후 프랑스에서 마음의 국경 없음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독일 군인과 프랑스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국적 취득과 과거 탐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약 2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를린의 독일 군사기록 보관소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매년 약 500건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샹탈 르크렉은 이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그녀 역시 독일 군인의 딸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성장했으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내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다. 비록 우리는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유럽은 독일 군인들과 점령지 여성들 사이에 애정관계를 지우려 했습니다. 공식적인 서사는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출산과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재판에서 여성들은 적과의 애정관계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이는 전쟁의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점령지를 해방시키면서 많은 여성들이 독일 군인들과의 관계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도덕성과 충성심을 저버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으며 머리를 깎이고 옷을 벗기고 군중 앞에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여성들이 적과의 관계를 맺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고 인간적인 이유는 자주 간과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독일 군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짧고
충동적인 것에서부터 위험하고 극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관계와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은 잊혀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겨졌으며 그들의 어머니들은 사회적 멸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들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도 배척을 받았으며 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전쟁 후 해방된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 중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며 이들 여성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겪은 고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의 삶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해방 후 국가 재건을 위한 노력은 보복의 물결을 몰고 왔으며 독일 군인들과의 관계로 인해 수평적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받은 여성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이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등의 처벌을 통해 이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모욕한 자들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전쟁 중에 애정이나 안전을 찾기 위해 독일 군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사랑, 필요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배척과 멸시였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익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영원히 치욕과 박해의 그림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 여성들과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에서 이들 아이들은 전쟁 후에 오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회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독일 혈통이 그들을 다르게 만든다는 인식은 차별과 학대로 이어졌으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아니프리드 린스타드와 게를린다 슐렌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차별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한편 리다 바로바의 사례는 나치 정권과의 연관이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독일 군사 기록 보관소와 같은 자료를 통해 친부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기억 속에는 여전히 복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부당한 처벌의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운명은 전후 사회가 도덕성을 무기로 삼아 처벌을 가했음을 보여줍니다.